정말로 접근 방식을 잘못하고 있는 완전히 이상한 희대의 명제가 된 건데, 이런 질문이랑 똑같아요. 5살짜리 꼬마아이가 있습니다. 밥을 먹고 이를 닦으려고 하는데 이를 한번 닦기 시작하면 평생 닦아야 되는데 이걸 닦아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를 평생 닦는 이유가 한번 닦기 시작하면 멈추지 못해서 닦는 게 아니라 밥을 평생 먹으니까 이가 썩을 위험이 평생 있기 때문에 닦는 거잖아요.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할까요? 정말로 접근 방식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완전히 이상한 희대의 명제가 된 건데, 이게 약간 이런 질문이랑 똑같아요. 5살짜리 꼬마아이가 있습니다. 밥을 먹고 이를 닦으려고 하는데 이 꼬마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를 한번 닦기 시작하면 평생 닦아야 되는데 이걸 닦아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이게 이를 계속 닦는 이유가, 평생 닦는 이유가 한번 닦기 시작하면 멈추지 못해서 닦는 게 아니라 밥을 평생 먹으니까 이가 썩을 위험이 평생 있기 때문에 닦는 거잖아요. 또 이런 예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크림을 바르잖아요. 선크림을 평생 발라야 하는 이유가 한번 바르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태양이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혈압당뇨 고지혈증은 결국 노화와 함께 진행되는 만성질환이거든요. 그래서 평생 조절해야 되는 만성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가 평생 동안 약은 먹고 조절하면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질병이 나에게 지금 생긴 겁니다. 근데 그걸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자꾸 약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인은 질병에 있는 거예요. 포커스가 약으로 맞춰져 있는 거죠. 그리고 약을 먹으면 결과적으로는 평생 먹게 되니까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약의 부작용적인 측면에만 사실 더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한 번 더 설명을 해보면은 궁극적으로는 건강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사고의 흐름이거든요. 건강은 죽음의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고, 죽음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을 해야 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고혈압을 예방을 해야 되는데,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 약을 평생 먹는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죽음의 가능성이 낮춰지는 거죠. 근데 약의 부작용만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콜레스테롤 얼마나 떨어뜨려야 할까요? 2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게 좋은가? 얘기를 2가지로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콜레스테롤을 얼마나 떨어뜨려야 할까? 결국에는 다시 건강의 정의로 갑니다. 죽음의 가능성을 낮춰야 하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심혈관 질환 발병을 낮춰야 되는 거죠. 콜레스테롤은 심혈관 질환의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목적은 심혈관 질환 발병을 낮춰서 죽음의 가능성을 낮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처음 발견이 됐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일은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치에만 매몰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궁극적인 방향이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을 떨어뜨리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슬라이드 하나를 준비해 왔는데, 콜레스테롤이 있을 때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이에요. 연령이 높아진다거나, 혹은 심혈관 질환 발병이 있었던 가족이 있다거나, 고혈압이 있다거나, 흡연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 요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위험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당뇨가 있어도 더 고위험군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심혈관이 아닌 다른 혈관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더 고위험군으로 올라가게 되고,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던 사람은 다시 재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고위험군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위험군마다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야 하는 그 수치가 다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발병 위험이 높은 사람은 더 많이 떨어뜨려야 되는 거고, 저위험군은 적게만 떨어뜨려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수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발병 위험을 떨어뜨리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치들은 의사들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서 이 수치를 알려주고 있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다 앞서 말씀드린 무작위 비교 연구를 통해서 입증이 된 내용들입니다. 여기 최고위험군 보면 55 이하로 떨어뜨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최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무작위 비교 연구를 해본 거예요. 55 이하로 떨어뜨린 그룹과 그 이상으로 유지했던 그룹을 비교를 해보니까 심혈관 질환의 발병이 압도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아까 처음 질문 주셨던 다른 전문가분들은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도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분들은 어떤 연구 데이터를 근거로 주장하느냐를 봐야겠죠. 근데 대다수는 무작위 비교 연구가 아닌 데이터로 주장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작위 비교 연구가 아니라면 인과관계가 입증된 연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당수가 인과관계가 아닌 데이터를 근거로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죠.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사실 약간 걱정은 하긴 했는데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차이가 나는 궁극적인 이유만 본다면은 사실은 알고 있는 정보의 양이 차이가 나서 이거든요. 만약에 이쪽 전문가는 1에서부터 10까지를 알고 있고
이쪽 전문가는 1에서부터 5까지만 알고 있다면 이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의견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1부터 10까지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전문가는 갑자기 20부터 30까지의 주제를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서로 다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견이 달라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예가 혈압약일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 주셨다시피 혈압약의 부작용을 강조하는 전문가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혈압약을 먹어야 하느냐, 먹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렇게 두 개의 부류로 나눠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혈압약을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이야기는 결국 죽음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느냐의 이야기거든요. 혈압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심내혈관 질환 발병을 낮춰서 죽음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느냐. 이 관점으로 본다면 혈압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낮아졌다라는 그 데이터를 누가 더 알고 있느냐 이 얘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부작용을 이제 주장하는 쪽의 주장은 사실 이쪽 관련 데이터를 많이 알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게 첫 번째. 그러니까 하나의 관점으로 문제를 통합을 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의 양이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이터를 누군가는 인용을 하고 누군가는 인용하지 못하느냐. 새로운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법은 사실은 의료의 영역이 아니라 통계학의 영역이거든요. 통계학의 영역은 일반적인 의대 과정에서는 제대로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의학 지식을 새로 배우는 것은 모두가 똑같이 하지만 새로운 지식이 나와서 그 지식을 새롭게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우질 않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양질의 데이터라거나 그렇지 못한 데이터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복잡하게 이제 섞이는 과정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누군가는 훨씬 더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알고 있고 누군가는 그렇지 못한 데이터를 많이 알고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서로 알고 있는, 파악하고 있는 지식의 양이 차이가 나서 생기는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표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알고 있는, 파악하고 있는 정보를 그대로 다 드러내게 되면은 양도 차이가 나고 퀄리티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좀 더 이어서 이 얘기를 해본다면은 의료의 지식이 둘 다 비슷한 전문가가 있는데 통계학적인 지식에서 만약에 차이가 난다. 이럴 경우에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게 될 가능성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동안의 전문가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이 굉장히 폐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왜냐하면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요. 근데 전문가의 면허증을 갖고 있으니까 그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맞겠지.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얘기해왔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빅데이터 시대가 되고 AI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정보가 다 드러나기 시작했고 어쩔 수 없이 전문가의 권위는 점점 낮아지고 있고 이 정보의 접근성은 엄청나게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필연적으로 지금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한 3, 40년 전에 사실 문제가 아니었죠. 전문가의 말이 절대적인 영향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진위 여부가 이제 하나둘씩 드러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문제를 인식하는 그 단계가 되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라도 알아서 예를 들어서 무작위 비교 연구라는 것을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되셨잖아요. 하나라도 검증을 해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안전성의 단계를 하나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 하나의 변수만 통제하는 연구가 실제로 가능한가요? 그래서 결국 그 질문은 이 무작위 비교 연구가 얼마나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연구 하나만 갖고 입증됐다고 해서 이것을 바로 효과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도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무작위 비교 연구가 한 번이 아니라 20번을 했는데 계속 똑같이 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 그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그 표에서 처음 보셨던 피라미드 위에 제일 위에 메타 분석이라고 있었잖아요. 무작위 비교 연구 한 몇십 개를 동시에 종합해서 분석한 형태의 연구인데 여기서 입증이 됐을 때 인과관계의 근거 수준이 가장 높다라고 일반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인과관계가 100% 완벽하다라는 건 없습니다. 이 과학계에서는 원래 100%가 없거든요. 가능성이 점점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무작위 비교 연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형태의 연구라면 그건 인과관계가 진짜로 낮거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연구조차도 완벽하지 않은 거니까. 일반인이 연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팁이 있나요? 제가 말씀드린 노하우가 바로 챗GPT 이용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 내용을 읽어도 사실 너무 의학적인 용어들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그리고 영어로 돼 있고 일단은 그래서 읽기가 되게 어려운데 요즘에는 굉장히 쉽게 번역해서 요약을 해주기 때문에 이 연구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인과관계라고 명확하게
받아들여도 될 만한지 뭐 이런 것들을 챗 GPT에게 물어보면은 다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무작위 비교 연구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봄으로써 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건강 정보들이 사실 우리가 직접 찾기보다는 그 전문가가 이러이러한 연구가 있어서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접하게 되는 경로가 사실 훨씬 더 많거든요. 우리가 정보 자체를 찾아보는 게 아니라 그 전문가를 찾아보잖아요. 이 경로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전문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근거가 이런 인과관계가 높은 근거 수준의 연구인지를 확인해보고 아니면 그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검증의 방법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도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려보면은 결국 어떻게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사고할 수 있느냐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제 책에서도 다뤘던 내용인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사고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적인 표현 때문이거든요. 스타트업에서 제품 개발할 때 가장 흔히 겪는 판단 미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출시를 하죠. 근데 이 제품의 기획자가 생각을 합니다. 이 옵션이 들어가게 되면 뭔가 더 좋아질 것 같아. 근데 이 기획자의 사고의 흐름을 잘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특정 제품에 옵션 A가 다 달렸습니다. 그럼 옵션 A가 달린 이 제품이 달리기 전 상태의 제품보다 더 좋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죠? 이 사고의 흐름을 잘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옵션 A가 달린 이 제품이 달리기 전 제품보다 더 좋아지려면은 더 좋아졌다라는 기준점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저 끝에는 완벽한 제품이라는 그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옵션이 달림으로 인해서 완벽한 제품의 방향으로 이동됐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옵션이 달리기 전보다 더 좋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완벽한 제품이라는 건 이상향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허구의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옵션 A가 더 달림으로 인해서 이 전보다 더 좋아졌다라고 말하는 이 상태가 모순이 돼버리게 되는 겁니다. 허구의 방향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더 좋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니까요. 이제 왜 이런 판단 미스가 생기게 되냐면은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언어적인 표현 때문이거든요. 옵션 A를 달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좋아질 거야라는 언어적인 표현이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판단의 하나의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좋아진다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으로 좀 정의가 안 된 거거든요. 좋아지다라는 게 뭔가. 근데 그 반대의 과정은 있습니다. 제품에 결함이 생겨서 더 나빠지는 방향은 있죠. 결함이라는 건 명확하게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더 나빠진 제품도 있고 그 마지막 단계에 완전히 쓸모없는 제품의 상태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은 존재하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 구체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도 있어요. 결함을 해결하면 더 좋아지는 제품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은 좋아지다라는 언어적인 표현을 문제를 해결해서 고친다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생각하는 사고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행위를 하면 좋아질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로 사고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래야만 실체가 있는 사고의 흐름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품문 얘기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기획자가 처음 생각했을 때 이 옵션을 추가하면 왠지 좋아질 것 같아요 라는 사고로 접근하면 되지 않고 이 제품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옵션들을 추가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사고를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은 이 제품을 통해서 어떤 문제들을 지금 겪고 있는가의 사고의 흐름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솔루션보다 문제에 먼저 집중하는 사고의 흐름이 실체가 있는 사고의 흐름이고 그것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에 접근하는 방식처럼 우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단계로 이걸 하면 더 좋아질까야 라고 사고하지 말고 이 행위를 하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게 될까의 사고의 흐름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